케이틀린 트레이시 사망과 남편의 살인 재판 변호 관련 새 정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담 베커링크는 케이틀린 살해 혐의를 받지만 변호사는 그가 범인이 아니고 케이틀린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이 주장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는 앙젤렛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이 온라인 생활이 일상이지만 내 개인정보가 웹에 퍼진 걸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코그니를 좋아해요. 이 회사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 사기꾼이나 데이터 브로커가 정보를 얻어 팔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인코그니 웹사이트 가입 시 데이터 삭제가 시작되며 설정은 몇 분이면 끝나요. 계정 생성 후 인코그니를 승인하면 나머지는 모두 처리해줍니다. 새 무제한 요금제의 맞춤 삭제로 데이터가 포함된 링크를 제출하면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삭제해줍니다. 온라인 안전이 걱정된다면 인코그니로 데이터를 보호하세요. 연간 요금제는 크라임픽스 코드로 60% 할인됩니다. 2024년 10월 시카고 사우스 루프 남편 콘도 계단 아래서 케이틀린 트레이시가 숨진 채 발견되자 친구들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이틀린은 요리, 여행을 즐기며 디자인을 사랑한 36세 여성이었어요. 케이틀린 가족은 시카고 경찰이 남편 아담 베커링크를 딸 죽음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발 한쪽이 없는 채로 베커링크 고급 콘도 계단 아래에서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됐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담 베커링크는 케이틀린 죽음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크라임픽스에서 다뤘던 법원 문서에 따르면 트레이시는 과거에 베커링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트레이시는 베커링크가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클병을 던졌고 몸에 보드카를 부어 상처에 화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케이틀린이 사망하기 2달 조금 넘게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녀는 미시간주 뉴버팔로 집에서 911에 전화하려 했지만 베커링크가 이를 막았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고? 아니, 왜, 잠깐만 계속 걸어. 잠깐만 진짜로 잠깐만. 왜 너희들 누구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잠깐만.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잠깐만. 제발 잠깐만. 공개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줘. 진짜로 잠깐만. 그게 뭐야? 내 말 좀 들어봐. 베커링크는 최근 미시간주 베리인 카운티에서 그 사건으로 93일간의 징역형을 마쳤어요. 선고를 받을 때 그는 자신과 케이틀린이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그는 다시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케이틀린의 죽음에 대한 살인 혐의에 답하기 위해서죠. 그의 변호사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변호사 토드 퓨는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케이틀린 트레이시의 부검 결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어요. 토드 퓨 변호사는 아담 베커링크가 케이틀린 트레이시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재판 전 석방 요청서에 썼어요. 주에서는 2023년과 2024년 부부 간 몇 건의 가정소동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담 베커링크가 2024년 10월 25일 시카고 사우스 루프의 콘도 24층 계단에서 아내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해요. 주장의 문제는 케이틀린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공된 발견 자료들은 주측이 케이틀린 트레이시에 대한 몇 가지 확고하고 불편한 진실을 법원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측이 베커링크를 케이틀린 트레이시의 죽음과 연결하는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퓨가 덧붙입니다. 케이틀린 트레이시는 안타깝게도 약물 중독자이자 알코올 남용자였습니다. 법의학자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틀린은 사망 당시 바이코딘과 노르콜을 남용했고 응급실 입원 수준의 코카인, 알코올, 정상 남성 복용량의 시알리스, 거의 치명적인 트라마도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케이틀린은 사망 전 심각한 손상과 급성 다중 약물 중독 상태였습니다.
퓨는 케이틀린 트레이시의 사망 당시 몸에서 약물이 검출된 사실이 대중에 처음 공개된 정보라고 말합니다. 주 정부는 아담 베커링크가 무릎 수술 회복 중에도 케이틀린을 들어 콘도 24층 계단 난간 너머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명확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엔 물리적 증거, 목격자 증언, 과학적 재구성, 당시 진술 모두 없습니다. 대신 주 정부는 거의 전적으로 이전의 가정 내 분쟁과 케이틀린이 결혼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소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주 정부는 아담 베커링크가 케이틀린 트레이시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 주 정부가 가진 것은 약물 남용, 불안정,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얽힌 비극적인 사건일 뿐이며 이 중 어느 것도 주 정부의 무거운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구금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은 추측이 아닌 증거를 요구하지만 이 기록엔 증거가 없습니다. 변호인 신청서에는 아담 베커링크와 케이틀린 트레이시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포함됐습니다. 한 장은 두 사람이 파스타를 만들고 다른 사진들은 휴가나 가을을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케이틀린이 병원 침대에 누워 아담 베커링크 옆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변호인 측은 케이틀린 사망 당시 아담 베커링크가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바디캠 영상보다 더 행복했던 두 사람의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퓨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아담과 케이틀린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둘 다 과음과 약물을 사용했고 사회생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목격자들은 잦은 파티를 받고 아담의 부모도 그에게 치료를 권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건물 직원들은 아담과 케이틀린이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이 친밀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 정부는 법원이 근거 없는 주장을 지지하려고 이 증거를 무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쿡 카운티주 검사는 베커링크가 2024년 10월 케이틀린 실종 신고 당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케이틀린 사망 사건 조사 중 베커링크와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콘도 계단에서 발견됐으며 슬래시 D는 그가 20층 이상 계단에서 떨어져 치명상을 입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슬래시 D는 트레이시가 남편 베커링크에 의해 실종 신고된 것을 알았다. 슬래시 D는 아담 베커링크와 아내 케이틀린 트레이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2024년 10월 27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베커링크는 트레이시가 2024년 10월 25일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베커링크는 트레이시가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 주에 자신이 시외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중 발견된 슬래시 D입니다. 2024년 10월 24일의 영상 증거에 따르면 베커링크는 트레이시가 실종 신고되기 전날 그 집에 있었습니다. 슬래시 D는 베커링크가 트레이시 실종 당시 경찰의 시외에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와 집에 있었다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베커링크는 슬래시 D에게 삭제된 메시지가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실종 전까지의 소통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베커링크는 두 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중에 A/D는 베커링크와 트레이시가 실종되기 전에 가정폭력 사건에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얼굴에 상처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A/D는 베커링크가 아내 트레이시에 대한 허위 실종 신고로 구금했습니다. 구금 당시 그는 그녀가 살아있나요? 지금 괜찮은가요? 라고 했습니다. 베커링크 변호인은 주와 경찰 주장에 반박 중입니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베커링크를 신문했을 때 그가 심하게 취해 있었고 혼란스러워하며 횡설수설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측이 밝히지 않은 사실은 베커링크 씨가 신문 중 새벽 1시 15분경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케이틀린이 어젯밤 콘도미니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에 있을 때 케이틀린이 운동하러 나간다고 했고 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케이틀린을 마지막으로 본 때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베커링크가 위험하지 않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지만 판사는 검찰의 입증을 인정해 베커링크의 재판 전 석방을 불허했습니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만약 여러분이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혐의가 포함된 관계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승소를 기대합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케이틀린 트레이시가 피해자 지원객의 결혼을 끝내겠다고 했고 베커링크가 계단 아래로 던지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DNA 증거와 함께 계단 복도 쪽에서 채취한 DNA 면봉입니다. 피해자는 제외됐고 피고인이 DNA 프로필 기여자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셉 스콧 모건을 모시고 싶어요. 그는 바디백스 팟캐스트의 진행자이자 은퇴한 법의학 사망조사관입니다. 정말 전문가죠. 조셉,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정말 살인사건이라는 증거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케이틀린 트레이시가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고 몸에 많은 약물과 알코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사고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스스로 해를 끼쳐 24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한 사건이네요, 안제넷.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죠. 안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건 건물 외부가 아니라 내부 계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큰 건물이나 주차장에 가본 적이 있고 차를 주차하고 계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건물 내부의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이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제 이해로는 그녀가 예전에 바이코딘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수술 후 통증에 쓰이는 약들은 통증을 줄이기 위한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녀가 코카인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믿기 힘들겠지만 그녀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도 복용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술까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합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는 점도요. 검찰은 우리가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고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은 삭제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다시피 그가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이 흐릿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게 그들의 답변이며 그들은 가정폭력 전력과 DNA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그의 DNA가 계단 출입구 복도 문 손잡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실종이 아니었고 그가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것을 입증해야 해요. 물론 그들이 입증해야 하죠. 그리고 그걸 보면 어렵죠. 이제 그의 DNA만 봅시다. 변호인은 그는 그 건물에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의뢰인은 가끔 계단을 이용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DNA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경험도 많고 DNA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종의 수동적인 접촉 DNA인가요? 아니면 이게 땀이나 침처럼 좀 더 강한 무언가인가요? 피인가요? 그가 다쳐서 무언가를 만지고 DNA를 남긴 건가요? 그래서 그런 작은 뉘앙스만으로도 이야기가 정말 빠르게 바뀌죠. 그래서 그를 특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메시지들이 삭제된 것과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돌아보게 됩니다. 메시지를 삭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이 사건에서 검찰에게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호작용이 바디캠에 녹화됐다고 했으니 영상이 공개되면 꼭 보고 싶어요. 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다시 시알리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어떤 여성이 술을 마시면서 시알리스를 복용할까요? 그녀는 바이코딘, 노르코를 복용 중입니다.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는 데다가 몸에 코카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알리스를 복용했을까요?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제인데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왜 시알리스를 복용하는 거죠? 글쎄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저는 그걸 칵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제가 뉴올리언스와 애틀랜타에서 일할 때도 약물 과다 복용 자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손에 닿는 아무 약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약을 집어들곤 해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끊으려고 그것들을 복용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다면 알고 싶네요. 무엇일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을 과다 복용하면 누구나 심장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리듬 이상이 생기고 혈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끔찍한 죽음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약과 함께 복용 시 더 위험합니다. 제 생각엔 이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얻어 섭취하고 있는 거죠. 평소 가지고 있는 것도 말할 필요 없죠. 그녀에게 약물 남용의 이력이 있고 예를 들어 처방약을 남용한다면 바이코딘 같은 약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녀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몸 안에 일정량의 약물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방약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과 함께 따라오는 교묘한 점 중 하나는 원래 처방받았던 복용량이 중독이 되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고 점점 더 필요해져요. 그녀의 생각도 그래서 흐르나 봐요. 이미 내 몸에 들어왔고 치명적인 것도 알아요. 술도 곁들여야겠어요. 그리고 맞다. 여기 내 연인의 시알리스도 있네. 이걸 한 움큼 집어서 같이 삼켜야지. 그러니까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그녀는 이 약들로 생명을 끊으려 했을 수도 있어요. 와. 이 부분 흥미롭죠? 변호인 측이 말하길. 기본적으로 주 검사가 이게 살인이라고 제시하는 유일한 증거 혹은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가정 내 소란의 이력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 이력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피해자 지원자가 검찰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저에게 결혼을 끝내겠다고 했고 다시 일하러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계단 아래로 던져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어요. 법의학 사망조사관으로서 그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 부분도 반드시 조사해 봐야겠네요. 제 말은 그녀와 가까운 사람이 이런 위협을 했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라면 당연히 주목해야죠. 그러니까 안제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 둘이 사건을 같이 취재한 지 오래됐죠. 우리가 처리한 사건이 많았죠. 계단에서 뛰어내린 사건처럼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정보 맞죠? 즉 가정폭력이라면 그는 공개적으로 봐 내가 너를 계단에서 밀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내 시신을 못 찾을 거야. 물론 실제로는 찾겠지만 거기 가면 유해를 발견할 테니까. 하지만 이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인 저로서는 제 주군이시여 이건 이 남자와 함께 반드시 파헤쳐야 하고 이해해야 할 엄청난 정보의 보고입니다. 우선 그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그가 직접 한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인가? 당신이 피해자 옹호자에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지 최근에 한 말인지 등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주 했던 건지 확인해야겠죠.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할 때 저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그가 불만을 털어놓았던 사람들도 알고 싶어요. 그가 그녀를 계단에 밀겠다고 한 적 있나요? 그래서 제3자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다면요. 이건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검사가 법정이 끝난 뒤 복도에서 한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는 걸 고려하면 이 사건이 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 의심을 말하자면요. 하지만 아직 전자 증거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애플워치나 아이폰 혹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전자기기에서 나온 전자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러 나갔거나 그냥 주변을 걷고 있었다면 네, 알다시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애플워치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 어떤 종류의 기기든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기기를 피트니스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말이죠. 아니면 그냥 알다시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늘 내가 몇 걸음이나 걸었지? 이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 기기가 당신을 모니터링 하는데 연결되어 있다면 특정 시점이 있나요? 이건 다시 제 전문 분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요. 사후경과 시간 말이죠. 기계가 한 번이라도 평평한 선을 그린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녀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유해 근처에서 발견된 건가요? 추락으로 거기에 있었던 건가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떨까요?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엔지네 씨,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지 경찰이 출동해서 좋아요, 이번이 세 번째 출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디캠 영상이 있나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을 분리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절차죠. 각자 따로따로 분리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정폭력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만약 이것이 실제로 가정폭력이라면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언어적, 감정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신체적인 학대라면 어떨까요? 안자네트, 그가 그녀를 만지거나 때린 적이 있나요? 그가 이런 행동을 하나요? 그녀를 갑자기 잡아당기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시신을 받게 될 텐데 그 상태가 정말 심각할 거예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들이 아마도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상처들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런 상처들을 과거나 먼 과거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 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상처 시기를 추정합니다. 타박상, 네, 만약에 오래된 노란색 타박상이나 초록색 타박상, 타박상이 있다면 그건 상처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빨간색이나 보라색에 가깝다면 그건 더 최근에 생긴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또 수많은 다른 흔적들과는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랑 당신이 방송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동료들이나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샤프트에 떨어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입니다. 정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처럼 공기 중에서 자유낙하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경우에는 충돌 지점이 중앙에 있게 됩니다. 알겠죠? 만약 아래 인도에 떨어진다면 계단 통로를 통해 뛰어내릴 때는 그 안에 원통형 난간들이 있습니다. 계단 난간에는 작은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부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몸이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9층 높이라면 이런 표면에 부딪히면서 핀볼처럼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만 충격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여러 번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에게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고 이걸로 기소가 된다면 여기서 법의학자의 증언을 듣는 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총상 사건이나 흉기에 의한 사건 또는 둔기에 의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많은 부상과 수많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정말 그렇죠. 저희도 이 사건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조셉 스콧 모건님, 바디백스 진행자이자 법의학 사망조사관으로서 시간과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안제넷.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틀린 트레이시 가족이 성명 발표. 저희 가족은 쿡 카운티 검사인 아일린 오닐 버크와 그녀의 팀, 그리고 시카고 경찰청 강력범죄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사건을 오랜 시간 조사했고 피고인이 미시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케이틀린에게 일부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날들과 몇 달 동안 저지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에서는 그가 저희 아름다운 딸을 살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저희는 정의가 실현되어 사랑하는 케이틀린을 마침내 편히 쉬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 베커뱅크는 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다음 달 초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였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